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집계됐습니다. 선별진료소인 긴줄이 이어졌는데 내일부터는 고위험군만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새 거리두기는 오늘 4일 발표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늦은 오후 정점을 찍은 귀경길 정체는 잠시 뒤 밤 10시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황제 의전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성남FC 조사 당시 핵심 관계자에게서 후원금 지급 과정에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해당 관계자들이 석 달 뒤 진술을 번복해 무혐의 처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축구가 아시아 최초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이라는 대업을 이뤄냈습니다. 3년 5개월 역대 최장수 감독인 벤투의 뚝심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댄스 신드롬의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가 하면 열악한 처우와 직장 내 갑질이 만연했습니다. 김정은이 백두열통의 상징인 백마의 고삐를 한 손으로 잡고 질주하는 영상을 북한이 공개했습니다. 이설주도 145일 만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마침내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견했던 일이지만 하루 환자 발생 2만 명의 여파는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더구나 설 연휴가 끝나고 검사 건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내일은 또 몇 명이 나올지 정말 두려운 상황입니다. 벌써 오늘 전국의 선별진료소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긴 줄은 광장을 한 바퀴 돌고도 남습니다. 신규 확진자 2만 270명이 나온 연휴 마지막 날. 시민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선별진료소로 몰렸습니다. 서울역 선별진료소는 여행 가방을 든 귀경객들로 붐빕니다. 긴 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할머니 집에 갔다가 돌아가기 전에 혹시 몰라서 검사 받고 왔습니다.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을 막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회사 동료분이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됐다고 하셔서 근데 피할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최근 확진자는 1만 명 돌파 후 일주일 만에 다시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 닷새 동안 발생한 환자는 9만 명에 육박합니다.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은 직장이나 생업에 복귀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검사가 다시 늘고 연휴 기간 감염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확진자 폭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오후 6시 기준 확진자는 어제 같은 시간보다 2,000명 가까이 늘어난 13,600여 명으로 집계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 확진자는 2만 명을 넘어 또 역대 최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위중증 환자는 닷새째 200명대. 고령층 확진자 증가가 크지 않으므로 위중증 환자의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과 미접종자 감염 최소화에 오미크론 대응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예고된 대로 코로나 검사 체계도 내일부터 전면 개편됩니다. 고위험군은 PCR 검사, 즉 여러분들의 기존 선별진료소에서 받던 그 검사를 받게 하고 일반인은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진단과 치료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 계획의 핵심입니다. 모레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도 발표됩니다. 정부의 대책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윤슬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병원의 자동문이 열립니다. 카메라를 응시해주세요. 한 호흡기 클리닉에 마련된 코로나 검사실입니다. 내일부터 일반인들은 이 같은 호흡기 클리닉 428개소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도 내일 343개소를 시작으로 1,004개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반면 PCR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이나 감염 취약시설 관련자 등으로 국한됩니다. 누구나 감염이 의심되면 PCR 검사를 받던 진단체계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큰 틀에서 바뀐 겁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정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증과 사망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전환임을 이번 주말 끝나는 거리두기도 새로운 조정안이 오는 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 직후의 방역 상황과 각계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가 해제된 학원과 독서실엔 뛰어앉기, 백화점 대형마트엔 취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오미크론이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기존의 거리두기만으로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풀어서 집단 면역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오미크론이 통제 불능의 상태로 퍼진 유럽 일부 국가에서 후자를 택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방역 규제를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덴마크가 유럽연합 최초로 코로나 방역 규제를 완전 철폐했습니다. And most people are vaccinated, which means we can do this. 마스크 착용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고 백신 패스 없이 클럽이나 식당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는 5만 명을 넘어섰지만 80% 넘는 높은 백신 접종률에 중환자가 줄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What happens at our ICUs and there we are just seeing each day a decrease. 인구 절반 이상 부스터샷을 접종한 노르웨이도 하루 평균 2만 명씩 확진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과 영업시간 제한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에 대한 승리 선언은 시기상조라고 경고했습니다. And so now is not the time to lift everything all at once. 오미크론 변이 출현 뒤 10주 동안 전 세계에서 9천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돼 2020년 전체 확진자 수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전국의 고속도로에 귀경 차량들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자세한 도로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자, 전정원 기자. 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전 기자, 뒤로 보이는 차량 흐름은 비교적 원활해 보이는군요. 지금 서울요금소에는 귀경 차량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차량 행렬이 줄어 밤 10시 이후부터는 대부분 주요 도로 정체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일부 구간엔 정체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충주분기점 차량 흐름이 버겁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서통백 분기점도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천안나들목 부근에도 차량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향에서 출발하면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에서 4시간 30분, 광주에서 3시간 20분, 대구에선 3시간 30분이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이 428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어제보다 만 대 많은 46만 대가 서울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 적용됐던 휴게소 내 방역 수칙은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휴게소 내부는 마스크를 써야 들어갈 수 있고 음식은 포장만 가능합니다. 안성휴게소 등 7개 휴게소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상황에 따라 23일까지 운영됩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연휴 막바지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악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가 공무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고 거짓 해명까지 했다는 논란, 그리고 성남FC 거액 후원금 관련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성남FC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후원금을 낸 두산 관계자로부터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가 석 달 뒤 진술을 뒤집었고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덮었습니다. 검찰 역시 이런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진술 번복 과정을 수사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박하영 차장검사가 왜 사표까지 내면서 수사를 주장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낸 성남FC 의혹 보고서에는 경찰 조서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찰에 나온 두산건설 관계자가 성남시 요청으로 성남FC에 후원금 42억 원을 지급했다고 말했고,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 정자동 두산그룹 병원 부지 용도 변경 승인을 검토하라는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석 달 뒤인 4월 이들은 다시 경찰에 나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청탁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이 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사정당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경찰 조서를 검토한 성남지청 수사팀은 관계자 진술 번복 배경이 석연찮다며 윗선에 여러 차례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고, 외압을 확인하기 위해 작년 4월을 전후한 이들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화 내역 보관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올 4월까지는 확인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박은정 지청장은 수사팀에 사건 재검토 지시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수사팀을 지휘했던 박하영 차장검사는 박 지청장과의 갈등 끝에 검찰 내부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련 수사 일지를 등록하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듯 김 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아들 병원 퇴원 수속까지 시켰다는 의혹은 저희가 이미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후보 부부가 직접 개입한 건 없다며 선을 그었죠. 그런데 이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결정적인 단서를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는 총무과 소속인 5급 공무원 배모 씨 지시로 이재명 후보 장남의 퇴원 수속을 대리 처리하면서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습니다. 카드 할부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얼마 나왔어요? 얼마죠? 257만. 3개월 해주세요. 3개월 해주세요. 당시 28세였던 장남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이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건데, A씨가 찍어 보관하고 있던 사진 속 신용카드 하단에는 영문으로 이재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카드엔 세개 속의 경기도라는 로고와 함께 복지카드라고 쓰여 있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장남 대신 영수증과 처방약 등을 받은 뒤 이 후보 자택 경비실에 가져다 두고 내용물을 일일이 사진 찍어 보고했습니다. 그 약이랑 증이랑 카드랑 신분증이랑 다 넣어서 경비실에 놔줘요. 알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요. 경비실 맡긴 거?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 부부의 직접 지시 정황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5급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여러 가지 지시를 받고 또 뭐 했던 것 같아요.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파문이 커지자 논란의 당사자인 배모 씨가 입장문을 냈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김혜경 씨 명의의 입장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 씨는 배 씨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잠시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고, 배 씨는 지사 부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소동은 배 씨의 과잉 충성에서 빚어진 일이며 이 후보 부부는 몰랐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앞 보도에서도 확인해 드렸듯이 이번 의혹에서 이 후보 부부 적어도 김 씨의 지시가 없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장용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사적 심부름 의혹에 침묵을 지키던 김혜경 씨가 닷새 만에 첫 입장을 냈습니다. 공과 사를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면서도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지만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40분 앞서 심부름을 지시했다는 사무관 배모 씨도 첫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면서도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책임도 저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 부부의 지시가 없었을 것이라는 민주당의 해명과 같은 맥락입니다. 배 씨는 대리 처방받은 호르몬제도 김혜경 씨가 아니라 자신이 복용할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공개한 SNS 대화에선 배 씨가 비서에게 사모님 호르몬 약을 알아봐달라고 지시했고, A씨는 도청 의무실에서 비서 명의로 대리 처방받은 사실까지 확인합니다. 이후 A씨는 약을 대리 처방받았고
쇼핑백에 담아 이 후보 자택 앞에 가져다 놓은 뒤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A씨는 배 씨의 해명대로라면 사모님께 올린다며 약을 담을 예쁜 종이봉투까지 구하게 한 뒤 김혜경 씨 집 앞에 걸어두게 하고는 그 뒤에 몰래 가서 그 약을 훔쳤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상식을 무시하는 막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사적 심부름의 과정에 이 후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까지 사용됐는데 지시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선대위와 조율된 거짓 해명으로 꼬리를 자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안일을 공무원이 맡아서 해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다는 해명을 들으니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양자 토론이 무산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 양자 정책 토론을 가졌습니다. 자료 지참 여부를 두고 토론이 파행됐던 걸 의식한 듯 이 후보는 메모지만 들고 와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고이동 기자가 핵심 내용만을 추려봤습니다. 양자 토론에 참석한 이재명, 김동연 후보가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강조합니다. 지금이 위기 시기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재원 대책을 지적했는데 가용지원 문제는 그냥 만만히 보시지 마시고 제대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95분 동안 이어진 토론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분야 현안에 집중됐습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양자 토론이 결렬된 지 이틀 만에 김 후보와의 양자 토론에 나선 건데 민주당은 김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무슨 후보 단일화나 그 이외에 어떤 그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토론회는 아니고요. 국민의힘에선 윤 후보 협상 때와 달리 자료 지참을 문제 삼지 않은 걸 지적했는데 결국 대장동의 진실 규명을 회피하려는 꼼수였음이 더 명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의식한 듯 두 후보는 메모지만 들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에 앞서 이 후보는 여성 청소년을 위해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지역 화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추석 연휴 양자 토론이 무산되고 내일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모두 참가하는 사자 토론이 열립니다. 각 후보 캠프의 토론 준비 상황은 홍연주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직접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뒤 자택에서 정책 자료를 검토하며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민심은 정권 교체 열망이었다며 사자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들을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장동, 또 성남FC, 불법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민주당은 대장동 관련 사안은 수사의 대상이지 토론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주말쯤 다시 양자 토론을 제안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남대문 시장을 찾아 5060 여성들의 이름을 되찾자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 없이 명함 없이 진짜 휴식도 없이 은퇴도 없이 이런 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부인, 딸과 함께 의료봉사에 나선 안철수 후보는 TV 토론을 계기로 정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토론은 굉장히 많이 해봐서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그런 지식, 경험들. 내일 저녁 사자 TV 토론은 부동산과 외교안보 주제 토론과 일자리와 성장을 주제로 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어제 말씀드린 여야 각 당의 대선 전략을 집중적으로 해부해보는 특별 인터뷰 순서입니다. 국민의당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 전략을 자세히 들어볼 텐데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자, 원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거 많으시죠? 눈이 좀 핏줄이 좀 터지신 것 같아요. 연휴가 되니까.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오늘 막 발생한 뉴스를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문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에서는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세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됩니다. 우선 그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거든요. 배소연 씨. 네, 7급 거쳐서 5급으로
5급이면 꽤 높은 그렇습니다. 공직이거든요. 예. 그렇게 임명을 했죠. 이재명 후보가 친분이 있다고 자리를 주는 건 최순실이다라고 명언을 이미 남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지사 부인의 비서를 업무를 시키는 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나왔지만 이재명 지사의 법인카드 또 이재명 지사의 카드로 지금 그 배소연 씨가 병원비도 내고 또 고기, 과일 또 여러 가지 사적인 데 이제 유용을 하고 개인적으로 카드를 써놓고는 다음 날 법인 카드로 다시 바꿔치기 하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의혹이 지금 오늘 제기가 됐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후보 부부가 전혀 몰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지금 배소연 씨는 아무도 안 시켰는데 했다라고 입장문을 냈고 40분 뒤에 김혜경 씨가 나의 불찰인데 그냥 친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서 일부만 인정하면서 전체 몸통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것은 오히려 의혹을 불을 지른 입장문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지금 설 전에 나온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이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전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좀 못 미치는 이런 정체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12월 초에 지지율이 40% 넘게 유지하다가 연말 연초를 거치면서 우선 당내 분열도 있었고요. 또 본인이나 가족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화를 내고 좀 공정에 대해서 흔들리는 듯한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일시적인 실망감이 반영이 돼서 바닥을 쳤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을 회복해서 올라왔는데 아직 그 전고점이라 그러죠. 그 이전의 최고점까지 아직 회복을 못했거든요. 이제 그럼 이걸 회복하는 것은 우선 윤석열의 정직하고 공정한 원래의 모습과 함께 이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넓은 포용력과 결단력 그리고 큰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라는 뭔가 플러스 알파를 감으로써 승세를 굳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시험대가 이제 내일 열리는 이제 첫 사자 토론 아니겠습니까? 양자 토론은 뭐 우여곡절 끝에 무산이 됐는데 이 사자 토론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할 수 있게 조력을 하셨습니까? TV 토론이 흔히 그냥 상대방과의 말싸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상대방은 말하자면 그 소품일 뿐이에요. 국민과 대화하는 겁니다. 말싸움에서 이긴 사람을 국민들이 지도자로 뽑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대방을 어떠한 태도 그리고 어떠한 그 생각의 깊이로 품어 안는지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해야 될 말 그리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와 보고 싶은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재명 지사가 말싸움에는 능한 사람이죠. 임기응변에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화려한 기술을 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윤석열 후보는 정직하고 그리고 3명의 그 대통령과 모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말 결기 있게 흔들림 없이 갔던 그런 원칙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와 함께 국정 운영을 맡겼을 때 좀 믿을 수 있다.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단일화 얘기를 물론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에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유권자들 분들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제도 이태규 본부장께 여쭤봤는데 그 문제는 국민의힘에 물어봐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요. 할 때 하더라도 이게 협상에 밀고 당기는 게 있기 때문에 작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무관심한 척하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 단일화가 필요할 거라는 거는 정권 교체에 대해서 절박한 국민들께서 많이 염려하시잖아요. 큰 단일화냐 작은 단일화냐 어려운 단일화냐 쉬운 단일화냐 뭐 이런 차이지 결국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내려놓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큰 대의에 거역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지금쯤이면 뭔가 물밑 움직임이라도 좀 감지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전혀 없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2월 13, 14일 양일이 후보 등록이거든요. 그럼 2월 12일까지는 이게 쉬운 단일화로 가려면은 그때까지는 해야 되는데요. 이제 시간이 하루하루가 똑같은 게 아니라
개학날이 가까워오면 방학 숙제 밀린 일기도 쓰고 하는 거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가족 리스크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김건희 씨 녹취도 간헐적으로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는 김건희 씨가 공식적인 석상에 나오는 것은 언제가 될 것인가, 이거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실제로 어떻게 정책본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깨끗이 인정하고 예.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자꾸 공개석상에 나와라 하는 거는 꼭 좋은 뜻이라기보다는 모든 이 관심과 이슈를 그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상당히 불순한 목적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다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이걸 자기를 돌아보고 국민들 앞에 낮은 자세를 유지를 하되 예.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최근 인상적인 짧은 그 생활 밀착형 공약들 인상 깊게 봤습니다만 크게 가면 결국 이제 돈 쓰는 데 이르는 공약들로 가는데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진다. 윤석열 후보도 역시 포퓰리즘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쓸 때 써야 되고 잘 써야 되고요. 예. 안 써야 될 때 또는 함부로 미래를 포기하면서 지금 땡겨 쓴다든지 예. 아니면 시장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돈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구별을 해야죠. 예. 지금 코로나와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과거처럼 돈 안 쓰고 모든 걸 시장에 맡기자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예산을 대충 봤더니요 한 200조가 넘는 이제 공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기 전체를 합치니까 한 700조 가까이 나오던데요. 예. 이게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꼭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기존의 청와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네. 이건 단순히 어떤 실무적인 공약이 아니라 어떤 집권의 철학을 제시한 것으로 저는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점에서 제시하시는 공약입니까? 소수의 측근 참모들과 관료주의에 둘러싸여서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수직적 청와대 그리고 고립과 폐쇄의 청와대가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들과도 늘 옆방에서 수시로 협의하면서 토의하면서 국정을 개방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점에서는 국정 운영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그 의지를 청와대라는 공간의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원희룡 본부장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내일 윤석열 후보께서도 직접 토론해서 여러 말씀 하시겠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26톤가량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무너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굉음 소리에 놀란 주민들은 이 붕괴 사고 당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배상용 기자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주변이 먼지 구름에 뒤덮였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쾅쾅하면서 그 먼지가 잔해물하고 쭉 쏟아지더니 밑으로 그냥 낙하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창문 쪽에 있다가니 이쪽 복도 쪽으로 도망 나왔죠. 오늘 오전 8시 7분쯤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28층에 매달려 있던 콘크리트 잔해물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무게는 26톤가량. 일부는 건물 22층에 걸려 추락을 멈췄고 나머지는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발생 3분 전 건물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서 현장 작업자 등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건물의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육안으로 이상 징후를 사전 감지하여 주변 작업자를 긴급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고로 수색 작업은 중단됐고 재개 여부는 내일 안전진단을 거친 뒤 결정됩니다. 인근 상인들은 3주 전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때의 악몽이 떠올라 불안감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2차로 저렇게 돌발 사고가 생기니까 이제 더 불안해지지. 2차, 3차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이제 불안감이 더 크지요. 한편 구조당국은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붕괴 건물 26층에서 네 번째 매몰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소방당국이 오늘 오후 5시 35분쯤 경기 양주채석장 붕괴 현장 천공기 조종석에서 마지막 실종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사고 발생 닷새 만으로 사망 여부는 의료진이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현장에서 실종자가 사용했던 천공기 잔해물을 발견했고 주변 지역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번 명절이 유독 애달픈 이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접종 뒤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입니다. 아시다시피 백신 접종과 사망 인과성을 인정받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이 한 남성은 아버지와 형제를 연이어 백신 접종 뒤 떠나보내 마음의 상처가 더 큽니다. 차순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설 연휴 내내 백신 피해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김현진 씨. 어머니 영정사진을 보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항상 남껏 드시지도 못했어요. 좋아하는 것도. 김 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8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심근염을 앓다 30여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면서 아빠 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직장인 43살 A 씨도 백신 접종 이후 가족을 잇따라 떠나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해 6월 화이자 백신을, 큰형은 지난해 10월 모더나 백신을 각각 접종한 뒤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절이 돌아오자 빈자리는 더욱 커 보입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맞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 돌아가시고. 이처럼 백신 부작용으로 가족이 숨졌다는 신고는 전국적으로 모두 1286건. 유가족은 정부가 백신 부작용과 후유증을 적극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고도 인과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정부를 보니 너무 화가 나요. 하지만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이 백신 부작용과 사망 인과성을 인정한 것은 단 2명뿐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최근 댄스 경연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댄스 신드롬이 일었죠. 이면은 없는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적지 않은 춤꾼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가 하면 열악한 처우와 직장 내 갑질을 호소했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이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무용단에서 2년 동안 프리랜서로 근무한 A씨. 4-5개월 동안 야간 공연에 투입되고도 제대로 쉬지 못해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어? 그건 언니 마음 문제야. 너무 힘들어 지난해 말 그만뒀지만 아직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 동료 B씨는 회식에 불참했다가 협박성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갑자기 좀 완전 원숭이 피면서 밖에 나가면 또 안 볼 거지 안 보지 뭐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퇴사 의사를 밝힌 뒤에야 무용단 측이 5일짜리 계약서를 작성해줬다고 합니다. 해당 무용단 측은 프리랜서 계약을 해 퇴직금 문제가 발생할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춤꾼들 사이에선 갑작스런 동영상 촬영 등 예정에 없던 시간과 장소에서 공연하기 일쑤지만 추가 수당은 꿈도 못 꾼다는 등 업계 부조리를 고발하는 글이 인터넷에 끊이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좋게 보거나 무용계 나가다 가면 이제 갈 자리가 할 자리가 없는. 최근 TV 방송 등 영향으로 춤과 무용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졌지만 춤꾼 처우는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청년 실업자의 일자리 고군분투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20여 차례 공공기관에 지원했지만 탈락 고배만 마신 이 취준생의 입을 통해서 우리 일자리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현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공언했지만 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 역시 일자리 정책에 불만을 드러내긴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리 일자리 정책이 취업자 숫자와 또 고용 신분에만 급급했던 건 아닌지 황병준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2년 전 고려대를 졸업한 30살 박모 씨가 텅 빈 스터디 카페에서 공기업 입사 문제집을 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공기업 취업 사이트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800명을 채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실제로 뽑는 거는 한 300명 내외. 박 씨는 졸업 후 충북 음성의 공공기관에서 4개월 단기 인턴을 했을 뿐
공기업 24곳에 정규직으로 지원했다가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인턴 하는 것만큼 많은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임기 초 상승하다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체험형 단기 인턴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새내기였던 박기원 씨는 문 대통령의 말에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세운 자회사의 정규직이 됐는데도 임금과 처우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올도 아니고 그 이하라고도 10년 차 근무한 주임이나 뭐 2년 차, 3년 차 된 직원이랑 크게 차등이 없거든요. 기존 정규직들도 나름대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상실감을 토로합니다.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겠고 취업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 신규 채용 규모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10개 공기업의 지난해 신규 채용 규모는 직전 3년 연평균보다 32%, 상위 5개 공기업만 따지면 40% 넘게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풀타임 일자리는 4년 만에 185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면 업종 등에서 채용 회복세가 더디지만 고용 수치는 점점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공약하고 있고 서울시도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발 탈락 지역에서는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신축 빌라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를 함부로 사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임유진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곳곳에서 새 빌라를 짓기 위해 낡은 건물을 허물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만 빌라 신축이 진행 중인 곳은 무려 9곳. 주민들은 일부는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쪼개기라고 말합니다. 9개를 쪼갰대요. 여기만 해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가 지금 돼 있어요. 여기가 불과 15m, 20m 사이잖아요. 이 사이에 그렇게 많이 짜개기를 해놨어요. 문제는 이런 신축 빌라는 입주권은 못 받고 현금 청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지역인데 서울시는 투기 방지 차원에서 이 탈락 지역도 2차 공모일인 1월 28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정했습니다. 이날 이후에 완공된 건물을 사면 현금 청산밖에 받을 수 없는 이른바 물딱지인 셈입니다. 이런데도 입주권이 나온다고 홍보하는 빌라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계산해서 돌려준다. 자기들이 이 동의를 안 하면은 여기 절대 개발이 될 수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공급을 위한 재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쪽에선 신축 빌라를 이용한 위험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조심하셔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명절 전후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불법 대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당장 돈 구할 때는 없고 귀가 솔깃한 대출 권유 문자를 받고 보면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게 왜 위험한 것인지는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자영업자가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정부 특례자금 대출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정부를 사칭해 미등록 대부업체가 보낸 광고 문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자금 수요가 많은 명절을 즈음해 이런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면서 큰 혼란을 겪게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우려가 많이 오더라고요. 소상공인 뭐 이제 거기 해당된다고 한번 알아보라고. 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그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떠요. 아까 며칠 내로 하라고. 해당 문자를 클릭하면 미등록 업체의 고금리 대출로 이어지거나 피싱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금이 빠듯한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 대출 브로커들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대출이 안 되지 않냐. 우리는 은행직을 짜고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대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불법 대출 문자에 응하지 말고 대출 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받을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연아입니다. 사흘 전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여온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혈통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질주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부인 리설주도 145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권은영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황금색 굴레를 찬 백마의 고삐를 한 손으로 잡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김정은 위원장. 부인 리설주와 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현송월 당 부부장과 함께 개활지를 내달리고 홀로 말을 탄 채 바다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 얼마나 혹독한 도전과 고난을 인내하며 온 한 해를 그람없이 걸어왔던가. 재작년 초 백마를 타고 눈 쌓인 백두산을 달리던 때에 비해 몸집은 반쪽이 됐고 속도도 크게 늘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7년 11월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분석된 ICBM 화성 15호를 발사한 뒤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른 것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활동기에 백마를 타고 전장을 누볐다고 선전해왔습니다. 미국과의 대화에 앞서 7번의 미사일 도발로 몸값을 높이면서 대내외에는 백두혈통의 건재함까지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니 자신의 결정이 결국은 북한이라는 국가의 정통성에 이어진 것이다. 리설주도 145일 만에 등장해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김 위원장과 설 경축 공연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기업 홍보 연설부터 홈쇼핑 모델에 또 가수 데뷔까지 실제 존재하지 않은 가상인간의 활동 영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인간이 어디까지 진화했는지 오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최초의 가상인간은 1998년에 데뷔한 사이버 가수 아담입니다. 광고까지 섭렵했지만 기술의 한계로 금방 사라졌습니다. 20여 년 후 가상인간은 CES 연설자로 나설 만큼 진화했습니다. I'm Rhea, a songwriter and DJ, and today I'm so excited to be showing you some of the latest and coolest from LG. 음반 준비에 한창이더니 올해는 실제 소속사와 손잡고 정식 데뷔도 앞두고 있습니다. 짙은 눈썹과 죽은 깨가 특징인 이 가상인간은 이미 앨범을 발표한 가수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모델로도 발탁되면서 연간 수입이 130억 원에 달합니다. 잠수교에서 조깅하는 모습으로 유명해진 이 사진의 주인공도 가상인간입니다. 홈쇼핑 업체가 직접 만든 가상 모델인데 쇼호스트 투입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통이 친숙한 젊은 세대는 가상인간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기업도 사생활 문제나 시공간 제약이 없어 새 마케팅 수단으로 찾고 있습니다. 회사가 생각하는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장소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어떤 색다른 장면. 가상 인플루언서 시장은 2025년 14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진짜 같은 가짜로 범죄에 악용하거나 외모 품평 등 성적 대상화하는 윤리적인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개막을 이틀 앞두고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따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장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이징에서 80km 떨어진 옌칭에 입성한 썰매 대표팀. 태극기에 저마다 메시지를 남기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봅슬레이 간판 원윤종은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경기를, 모노봅의 김유란과 스켈레톤의 윤성빈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막판 역전극을 다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냥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 대한체육회가 기대한 금메달은 2개. 하지만 외신의 예측은 그 이상입니다. AP통신이 전망한 대표팀의 종합순위는 13위.
남녀 쇼트트랙의 황대현, 이유빈과 남자 5000m 계주, 스노보드 알파인의 배추보이, 이상호가 금메달의 주인공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이상호의 경우 4년 전 평창올림픽 준결승에서 상대했던 라이벌 슬로베니아 선수의 코로나 확진 상황에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올라섰습니다. 노르웨이가 금메달 19개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고 개최국 중국은 독일, 미국에 이어 4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성화봉송이 시작된 베이징은 본격적인 올림픽 분위기에 들어갔습니다. 대망의 개막까지는 앞으로 이틀, 후회 없는 마무리를 위한 태극전사들의 구슬땀이 베이징을 적시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다큐 영화 위대한 비행의 주인공은 도요새 얄비입니다.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를 오가는 27,000km 여정을 4번 끝내고 숨을 거두죠. 4년 동안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거리의 3분의 1을 날아간 겁니다. 큰 뒷부리 도요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가는 새입니다. 가을이면 번식지 알래스카에서 월동지 뉴질랜드까지 12,000km 망망대해를 쉬지 않고 날아갑니다. 봄에 알래스카로 돌아갈 때는 우리 서해안에서 잠시 쉬었다가 알래스카로 갑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 한숨 자지 않고 끊임없이 날개짓을 해야 합니다. 낮에는 태양을 나침반 삼고 밤에는 별자리를 이정표 삼아 온 힘을 다해 도착하면 몸무게가 절반이 된다고 합니다. 물에 빠지면 익사하는 육지새가 극한 비행을 마다 않는 힘은 고향으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입니다. 설 연휴 닷새 동안 고향으로 쉼터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거대한 물줄기가 마침내 잦아들었습니다. 푸근하던 날씨도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추워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들 옷깃 세우고 종종 그름쳐 다시 일상 속으로 들어갈 테죠. 그런데 귀갓길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내 차로는 왜 옆 차로보다 느리게 갈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차로를 바꾸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래봐야 한 차로를 꾸준히 가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옆 차로로 끼어들면 뒷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지체되는 현상이 뒤로 계속 전달되면서 이유도 없이 길이 막히는 유령체증이 빚어집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느긋하고 뚝심 있게 정도를 가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겠죠. 그런데 우리네 정치판과 선거판은 어떤가요? 정석은 제쳐놓고 꼼수와 강수가 난무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다 못해 거꾸로 퇴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상대 돌 하나를 잡겠다고 온 바둑판을 뱀처럼 쫓아다니는 하수 바둑은 이제 그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대범하고 당당한 승부를 보고 싶습니다. 돌아갈 일상에는 또 오미크론이 해일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뜀박질을 해댑니다. 그래도 늘 그랬듯 모두들 묵묵히 견뎌내고 살아가겠죠. 그러니 나라 살림 꾸리고 정치하는 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착한 국민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제대로 일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세요라고 설날 소원지에 쓰는 이 아이처럼 말입니다. 2월 2일 앵커의 시선은 다시 일상 속으로 됐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내일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가는데요. 당분간 막바지 강추위가 이어지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11도, 서울 영하 7도, 대구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낮 동안에도 체감상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추위 속에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겨울철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다에서는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2월 2일 수요일 뉴스라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